저기서 이야기하는 수행은 퍼포먼스예요. 접근이니까 어프로치죠. 그래서 결과가 좋았을 때 여기가 굿이라고 보죠. 여기가 배드라고 본다면 배드가 BD예요, BAD예요? BAD가 맞죠. BAD는 침대잖아요. 좋아요. 그 좋은 걸로는 다가가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는 접근이에요. 여기는 나쁘잖아요. 나쁜 거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회피예요. 퍼포먼스를 나쁜 걸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행, 회피. 좋은 걸 다가가고 싶다? 수행, 접근.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가지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가 좋았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고 친구 점수 잘 나와서 얘 이기고 꼴보기 싫었거든요. 걔 이기고 이런 것들이 내가 점수가 잘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점수가 안 나왔을 때 피하고 싶은 건 뭐예요? 혼나거나 각 좋아하는 걸 뺏긴다거나 기타 등등이겠죠. 보니까 어때요? 그냥 한 방에 이해되죠. 단어 뜻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얘는 접근, 회피 쉬워요. 수행, 퍼포먼스니까 좋은 결과가 필요한 거야. 결과가 좋아서 접근하는 거, 나빠서 회피하고 싶은 거. 숙달은 저기서 이야기하는 숙달은 러닝이에요. 그냥 진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알고 싶은 겁니다. 수행 접근은 숙달 접근은 뭐예요? 알게 돼서 좋은 거. 재미도 있고, 지식도 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알지 못해서 불편한 건 뭐예요? 무식한 거. 무식한 게 불편한 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건 외부죠. 내 안에서.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가만히 앉아 듣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답답하죠. 요게 싫은 거예요. 숙달 회피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즉 숙달 접근이나 수행 접근은 없어요. 근데 숙달 회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내가 지금 저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영상을 안 보시고 오셔가지고 아우 이거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티를 내 말어 이러실 수 있어요. 답답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숙달 회피예요. 그 답답한 마음이. 그게 싫어서 쉬는 시간에 뭐라도 좀 볼까?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좀 보고 다음 교육 또 와야겠다. 이건 숙달 회피 동기가 발생을 해서 그냥 다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나도 따라는 가고 싶다라는 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거 잘하고도 싶다. 그러면 숙달 접근도 높은 거예요. 잘해서 잘 써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학원 잘 됐으면 좋겠다. 수행 접근이에요. 이거 못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 남편이랑 같이 학원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다고 돈 내고 했는데 너 이거는 해놓고 감행해놓고 뭐 상담 몇 번이나 했어. 뭔데 이게? 너 숙달 접근이 뭐야? 이럴 때 말 못하면은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수행 회피. 그래서 목표 지향성 동기는 쉬워요. 한 번만 이해하면은 쉬워요. 이해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구분을 했을 거잖아요. 수행이랑 숙달, 접근이랑 회피. 쉽잖아요. 좋은 걸로부터 접근, 나쁜 걸로부터 회피. 숙달은 진짜 숙달되는 거, 러닝이 되는 거. 수행은 그냥 퍼포먼스예요. 점수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점수는 화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90점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90점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90점을 넘기면 아이폰이고요. 100점 맞으면 아이폰 X예요. 아이폰 XS. 그럼 얘는 어때요? 승부욕 강하죠. 강하죠.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현재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수학적 자기효능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내재적은
확인된 부과된 외지적 어땠죠? 내지적은 그냥 요 정도 선이라고 본다면 우리끼리 높낮이만 볼게요. 확인된이 높았죠? 부과되는 남의 의심 신경 안 썼죠? 외지적은 아까 어땠어요? 낮았어요. 대략 요런 모양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쵸? 수학적이랑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여기서 같이 그린다면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수학적 자기효능감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쵸? 이게 자기효능감이에요. 지금 목표 지향성 동기는 요게 낮으니까 숙달 접근도 그냥 어디에다 점을 그냥 찍어 놓을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높으냐 낮으냐. 지금 수행 접근 먼저 보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한번 볼게요. 그 수행 접근이 높은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것이냐, 솔루션을 줄 것이냐, 애를 어떻게 하면 더 자극할 수 있는가. 이거는 각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는 것 따라서 낮게 나오면은 때로는 높게 높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자기효능감을 높여줘야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솔루션이 될 거니까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다 이야기는 좀 해드릴 겁니다.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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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다 높을 수도 있고 네 가지 다 낮을 수도 있어요. 하나만 높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리셔야 되는 생각은 숙달 접근이 높으면 숙달 회피는 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같이 높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들고 저럴 땐 저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걸 다 열어두고 같이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둘 다 높아도 조금만 높으면 얘는 버리는 카드예요. 이것만 가져갑니다.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얘 동기는 이거라고 불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드디어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높을 수도 있고 모두 다 낮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들은 뒤로 좀 빼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섞어가다 보니까 약간 조금 초반 흐름이 조금 더디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아이 하나만큼은 지금 확실하게 좀 파악이 되고 있죠. 결과지 안 봐도 지금 이 아이 이해되잖아요. 여기만 보셨을 때. 수학을 조금 더 어려워하고 일반적인 공부는 좋아해요. 근데 아까 수학 그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질문들이 몇 개 있었죠. 풀리지 않아도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다. 이런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랑 약간 맥이 통하죠. 확인대 조절이랑. 확인대 조절 뭐예요? 힘들어도 참고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수학 문제를 보면 어때요? 잘 안 풀려도 끝까지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숙달 접근 동기는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 수행 접근 동기 아까 38번만 더 보죠. 학습 내용을 일정 수준까지만 이해한다면 만족 아니다. 잘못 봤어요. 친구들보다 공부 잘 이거 봤구나. 자, 숙달 회피입니다. 숙달 회피예요. 숙달 회피입니다. 1-39번부터 43번까지예요.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일정 수준까지만 이해한다면 만족한다. 일정 수준까지는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은 힘들어서 싫다. 막 탐구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계속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적절하게 포기할 줄 아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들어서 싫다.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하면서까지 알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빠져있죠. 예를 들어서 답답하기 싫어서 뭔가 공부를 한다. 이런 질문들이 원래 이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평균이라는 점수가 있으면 그 점수에 아주 빼곡하게 모여있어요. 표준 편차가 매우 적습니다. 적어도 이렇게까지 적은 문항들은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에 응답을 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편차가 되게 크게 나타나고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돌려본 결과 실제 15문항을 가지고 아이들의 숙달 회피를 검사했을 때 나온 결과랑 5문항만 가지고 검사해서 나온 결과랑 거의 일치해요.
이 5문항을 빼고 나머지 5문항을 랜덤하게 뽑아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결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5문항을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수행 회피예요. 이번에는 수행 회피는 44번부터 48번까지입니다. 모르는 것을 남들이 알까 두려워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않는다.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할까요? 선생님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자, 오늘 며칠이야? 오늘 11번 일어나. 11번 답 뭐야? 그럼 21번 엄청 긴장하고 있죠 지금. 21번 긴장하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너무 싫은 거죠. 틀려서 창피를 당할까 봐 수업 시간에 스스로 발표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수업 시간에 아는 체 하다가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조용히 있는 편이 낫다. 나를 창피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제를 다루고 싶지 않다. 모든 친구들이 틀릴 정도로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나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좋다. 네. 이 친구는 지금 48번에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 친구는 그래도 약간 호전적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지금 보면은 회피 동기는 좀 낮게 측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9번에서 학습 내용을 일정 수준까지만 이해하면 만족한다. 여기에서 약간 좀 빠져나가는 경향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 뭐 그래요. 이 친구의 동기 결과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의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은 된 것 같아요. 그 느낌상으로 있는 동기와 실제로 이 아이의 결과 버전을 한번 보죠. 우리가 예상한 거랑 같이 나왔죠. 자기효능감 높을 거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수학적 자기효능감도 떨어질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 아래의 값은 빼고 내재적보다 확인되지는 높고 부과된 외지적 다 낮고 그쵸?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참고로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숙달 접근 동기, 숙달 회피 동기, 그 다음에 수행 회피, 수행 접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그래프가 Y축이 숙달 접근, X축이 수행, Y축이 숙달, 여기가 수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점이 숙달 접근 동기라고 본 거예요.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숙달 접근이고 여기는 숙달 회피죠. 그리고 여기는 수행 접근이고 여기는 수행 회피예요. 이렇게 두는 것보다 요게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숙달 접근, 수행 접근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바꿉니다. 여기를 숙달, 회피, 그럼 여기도 수행, 회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의 면적이 넓다는 뜻은 뭐예요? 이 친구의 공통된 수행 동기가 높다는 뜻이에요. 이 면적 자체가 의미하는 게 숙달 회피, 수행 회피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이 면적이 높다는 뜻은 넓다는 뜻은 회피 동기가 높은 거예요. 여기 면적이 좁다는 뜻은 숙달 접근 동기가 없다는 뜻이고요. 상당히 낮은 거고 여기도 이렇게 되면은 접근 동기가 낮은 거예요. 이 친구는 회피 동기가 강하고 그나마 수행 동기가 강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프를 바꿀 거고 그게 적용이 되는 시점은 아마 뭐 그냥 1월 1일부터라고 할게요. 물론 그 전에 완성이 될 거긴 합니다. 신 버전에서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뭔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했을 때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수행 접근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바꿔주면 되게 좋아하시겠지?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해서 잡아놓은 물고기에게 맨날 주던 밥 이외에 영양 간식을 주는 개념이에요.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죠. 막말로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냥
안 바꿔도 모르실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바꾸면 좋아지잖아요. 저희가 요번에 신버전 만들어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제 관점에서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버전을 바꾸면 뭐가 좋아지냐면 일단 모든 성적들이 실시간 반영이 돼요. 그전에는 정해져 있는 값들을 상수로 좀 박아놨었어요. 통계값들을. 근데 이제는 상수가 아니라 이걸 모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평균도 달라지고 표준편차도 달라지고 해서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번 검사지부터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중1에서 중3, 고1에서 고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3, 초4, 초, 초6, 중1, 중2, 중3, 그 다음에 고1, 고2, 고3, 재수생까지 다 쪼개서 따로따로 다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이 버전에서 이 버전으로 올라갈 때 좀 더 정교해질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랑 5학년이랑 느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오히려 초6이랑 중1이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춘기를 겪지 않은 중1이랑 중3은 겪은 중3이랑은 다를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고1이랑 고3은 완전 다른 종족이잖아요. 근데 이걸 여태까지는 묶었단 말이죠. 묶었었던 이유는 학년군으로 본 거고요. 이 학년군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데이터들이 그런 형태로 누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초기 개발할 때는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옛날에 사실은 학년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냥 다 하나의 검사지로 봤습니다. 그게 SC의 검사지였어요. 근데 가지고 오면서 TLP로 오면서 세 가지 학년군으로 그나마 나눴죠. 그 다음에 요번에 TLP 2.0에서는 이걸 전부 다 학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국어 과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마음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랑 같이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더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데이터를 아직 핸들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결과와 너무 달라진 거예요. 평균값이.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예전 버전을 자주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래서 이걸 다시 예전 버전으로 일단 돌려놓고 이게 서서히 변화되게 다시 만들었어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보고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개발이 들어가서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앞으로도 TLP는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할 거고, 참고로 이번 신버전을 개발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요. 그렇게 돈 쓰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걸로 그냥 맛있는 거 소고기를 사 먹어도 한 3년은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결과를 봤으니까 다시 좀 돌아갈게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상태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충분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특히나 이 검사지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 상담하시는 분들, 아직은 이 그래프를 보는 게 뭔가 좀 낯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하셔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응답한 걸 천천히 보면은 한 20분 걸릴 거예요. 그리고 뜯어서 보기 시작하면 30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보시면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10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이면 다 파악될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대신에 뭐 해야 돼요? 1-10, 1-1번부터 1-9번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내용 읽어보면서 아, 얘가 이 자기효능감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거에 비해서 수학적인 자기효능감은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차이보다는 실제로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프들은 상대적인 값을 바탕으로 볼 거니까. 근데 나한테는 상대적인 통계 자료가 없잖아요. 내 머릿속엔 몇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향만 보면 돼요. 아,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어떤 게 높구나, 이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무슨 뜻인지도 사실 개념의 정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알잖아요. 1-25번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그냥 알잖아요, 보면. 그쵸? 아, 확인된 조절이 좀 높겠구나. 확인된 조절이 이런 거겠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검사지를 차분하게 보시면서 그래프를 보지 마시고 그냥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동기가 문항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태도를 보겠습니다. 학습 태도는 정말 쉽죠. 1-1번, 2-1번부터 9번까지가 흥미예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 그 다음에 능동적 학습이에요. 각각 9문항, 5문항, 5문항이에요.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흥미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그렇다. 수학은 공부를 할수록 재밌다. 그렇다. 나는 다른 과목 수업 시간보다 수학 수업 시간이 더 좋다. 아니다. 다른 게 더 좋은가 보네요. 나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다. 이중적이죠. 나는 수학 시간이 다른 과목보다 짧게 느껴진다. 아니다. 지루하지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다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 이 친구 확인된 조절 동기가 높게 나타났었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디겠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과제보다 수학 과제를 먼저 하고 싶다. 전혀 아니다.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전혀 아니다. 수학이 재미없고 지루하다. 전혀 아니다. 나는 다른 과목보다 수학 공부하는 게 더 싫다. 여기서는 진짜일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일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어찌됐건 확실한 건 뭐예요? 여전히 1번과 6번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소심한 친구들 보면은요, 한 개도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아주 드물게 그냥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라는 게 가끔씩 등장을 하지 얘처럼 스트레이트로 막 4개씩, 2개씩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이렇게 응답하는 건 자기 고집이 좀 있는 거예요. 고집이 좀 있는 겁니다. 아마 아까 잘 안 봤지만 RAI 값이 그래도 적절하게 높게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면 RAI 값이 5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보다는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높게 측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기분상 들기는 합니다. 이 친구는 자기 주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틀리다를 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번 흥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 능동적 학습 그냥 질문만 한번 볼게요.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집중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능동적 학습은 뭔지 한번 볼게요. 주의 집중. 나는 수학 시간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요게 왜 주의 집중인지 약간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주의 집중 잘하려면 선생님이랑 계속 아이 컨택하고 계속 수업에 몰입해야 돼요. 인정받으려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을 계속 잘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얘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물론 못하면 인정이 안 해주겠지만 근데 얘가 공부를 못해도 막 수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면 선생님이 얘를 데리고 갈 겁니다. 수업 시간 안에서. 나는 수학 시간에 다른 학생과 장난을 하지 않는다. 약간 하나 봐요. 나는 수학 시간에 바르게 앉아 공부를 한다. 약간 삐뚤어져 있나 봅니다. 네, 나는 수학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을 자주 한다. 전혀 아니다. 지루해요.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수학 교과목에 대한 생각도 좀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게 수학을 얘가 수학과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과 자기 혼자 하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여기는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 내로 보는 게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능동적 학습으로 넘어갈게요. 15번부터예요.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학습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나는 수학 과목은 꼭 예습을 한다. 전혀 아니다. 진짜 안 한다고 완벽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 하나도 안 하나 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학 공부를 잘한다.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복습 안 한다고 했죠. 아까 오답 정리도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수학 시간에 질문이나 발표하거나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수학 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지나간다. 질문은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그랬죠. 남 시선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 그래서 답답하면 질문은 하나 봐요. 그리고 아까 봤더니 나는 시도해보지 않고 질문하거나
모르는 것이 없어도 질문하지 않고 넘어간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렇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답답한 게 있으면 툭 치고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그런 용기는 있나 봐요. 누군가에겐 용기지만 얘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건가 봐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도 같은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생각하는 그 수업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냐 학원에서 수업 시간이냐라는 건데 네네네. 요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그냥 학교나 학원을 구분하지 않고 이 친구가 수업 전반에 걸쳐 있는 태도를 측정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근데 이 검사 문항이 애초에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학교와 학원을 구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도 이게 학교 수업 시간이다, 학원 수업 시간이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학원에서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에서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학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걸로 가이드를 잡아주시면은 아마 좀 측정하는 대로 측정이 원하는 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아까 3-1번부터 5번까지는 봤죠. 이게 교과목 학습 전략입니다. 여기에 국영수 일반 교과, 국영수 일반 교과 있는 거는 각 검사지마다 문항이 달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릅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 각 교과목마다 학습 전략은 완벽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비슷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학습 전략을 조금 전에 보셨던 수학 학습 전략은 넘어가고 인지 전략과 메타 인지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전략은 6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 17번까지가 메타 인지 학습 전략이에요. 자, 3-6번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단원 목차 또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뽑아서 외운다. 그 다음에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울 때 전에 배웠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공부한다. 나는 수학 시간이 끝난 후 그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본다. 중요한 문제나 핵심 개념은 다음에 복습하기 편리하도록 따로 표시해두거나 정리해둔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 인지학습 전략이에요. 인지학습 전략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현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다 아니다를 응답을 보셨으니까 파악은 됐죠. 이 친구의 그 지금 학습 전략은 어떤 것 같아요? 인지학습 전략은? 네. 디테일하게까지 분석을 해주셨네요. 전반적으로 이 범주에 대해서 아이가 점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다가 세 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하니까 요거는 전혀 아니다 한 문항으로 퉁쳐질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 두 문제만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닌 쪽으로 그러니까 인지학습 전략이 조금 낮게 측정이 되겠죠. 학습 전략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수학에서 아까 3-1이랑 3-2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양면성을 가진 아이처럼 보입니다. 뭔가 풀리지 않아도 끝까지 한번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기는 싫어요. 네, 게으른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할 땐 하는데 다른 때 막 꼼꼼하게 막 챙겨가면서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어쩌면 머리가 좋아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어려운 문제들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을 텐데 그렇지는 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자, 일단 인지학습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부법, 학습법, 얘네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인지학습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학습 전략은 학습 전략 중에서 인지적인 부분을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인지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외부의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가지고 잘 저장이 끝나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전략들을 인지학습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 인지학습 전략은 그냥 인지학습 전략이 아니라 여기에서 메타라는 게 더 붙었잖아요. 이 메타라는 뜻은 여기에 이제 메타가 붙은 거잖아요. 이 메타라는 뜻은 슈퍼랑 같은 뜻이에요. 초월하다, 더 위에 있다, 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인지가 아니라 상위 인지, 인지가 아니라 슈퍼 인지, 인지가 아니라 초인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초능력, 인지가 아니라 초인지. 옛날에는 번역을 했었는데 요즘 번역 안 해요. 그냥 요즘에는 메타인지 그냥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최근에 개정판들, 예전에 나왔던 책들, 뭐 시간이 지나면 개정판들 나오잖아요. 대학교에서 보는 교과서들, 뭐 제3판, 4판 이래가지고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버전들은 전부 다 그냥 메타인지를 초인지, 상위인지라고 개념을 다시 정의 내리지 않고 그냥 메타인지라고 메타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걸 보는 거예요. 크게 세 개를 봅니다. 글씨를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점검, 조절. 계획, 점검, 조절이에요.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거. 그럼 계획은 뭐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어떤 인지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가 계획이에요. 어떤 시간까지 공부를 할 것인가, 얼마큼 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이에요. 이 계획 안에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인지학습 전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도 계획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2시간 동안 책을 쭉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밑줄을 그은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동안 요약 정리를 하고 내일은 문제집을 풀어야지. 이게 지금 3가지 학습법을 다 정리한 거죠. 하나는 일단 읽겠다. 그리고 요약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학습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시간 계획과 분량과 그 다음에 인지학습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점검은 뭐예요?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이상 없으면 그냥 계속 가면 되겠죠.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절해야 돼요. 조절은 인지학습 전략을 바꿀 것인지, 즉 내가 책을 읽고 요약하기로 했는데 시간에 보니까 요약을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럼 요약 안 하고 바로 문제집을 풀겠다. 이렇게 인지학습 전략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검사 문항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전 단계로 돌아가 무엇을 모르는지 찾아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도 다시 돌아가서 전략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수업 시간 중 배운 내용들에 대해 수업 시간 외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과정이에요. 이건 메타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두 문항 다 점검에 해당합니다. 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나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한다. 나는 무엇부터 공부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공부를 시작한다. 나는 수학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한 시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짠다. 제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 점검 조절을 모두 다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계획을 물어보는 문항들, 점검을 물어보는 문항들, 조절을 물어보는 여러 가지 문항들 중에서 최소 한 문항 혹은 최대한 4~5문항씩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제거해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 친구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1번부터 이제 좀 볼 건데 여기에서는 시험 불안을 볼 거예요. 시험 불안도 보시면 자 볼게요. 4-1에서 5까지가 정서적 요인, 6에서 10, 11에서 15, 16에서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준비와 시험 도중은 문항들이 다시 섞여 있습니다. 4-1에서 4-20번까지 다 겹쳐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정서적, 결과적, 관계적, 일반적 이 4가지 섹션을 물어보는 검사 문항들 중에서 시험 도중에 해당하는 것과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나눠져 있겠죠. 그런 문항들을 따로 특별히 빼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불안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으로 분리를 해냈습니다. 얘 지금 반항했네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했어요. 근데 16, 17만 가기에는 좀 그 뒤에도 볼까요? 네. 네, 많이 귀찮고 그냥 이제 좀 많이 싫어진 것 같아요. 네. 대충 읽고 아니다, 아니다. 그 무슨 느낌인지 아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본다, 비슷비슷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 검사지 자체에도 아이가 좀 익숙해진 모양이에요. 비슷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오른손은 전혀 아니다의 위에 응답해서 밑에 내려와 있지 않았을까. 볼고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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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번 우리는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시험을 볼 때 몹시 긴장해서 아는 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아니다. 이게 지금 정서적 요인이에요. 정서적 요인은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5번, 5번 아래 선 긋고 볼게요. 시험 볼 때 몹시 긴장해서 아는 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심장박동 빨라지고 진땀이 나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지를 받으면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든다. 수학 시험을 치를 때 손이 떨리는 경험이 있다. 안절부절 못하고 서두르게 된다. 여기까지가 정서적인 요인이에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정서적인 요인은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자, 4-6번부터 10번까지는 결과적 요인이에요. 결과적 요인은 점수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하는 수학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수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잘 못 볼까봐 걱정이 앞선다. 수학 시험 점수 생각에 시험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다. 수학 시험 문제를 푸는 순간에도 걱정이 되어 애를 태운다. 수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 시험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보시면 중간에 준비하면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 불안, 시험을 보는 도중에 발생하는 시험 불안으로 다시 분리해서 점수를 따로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가 관계적 요인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고 갈게요. 11번 성적이 나쁘면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하다. 수학시험의 결과가 나쁘면 부모님께 혼날까봐 걱정된다. 수학시험 결과로 인하여 학교 선생님께 인정을 못 받게 될까봐 두렵다. 부모님이 원하는 수학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혼나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나의 좋지 못한 수학 점수에 반 아이들이 알까봐 두렵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그렇죠. 자, 이때 그 시험 그 결과적 요인과 결과와 관계 이 두 가지는 원래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걱정 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걱정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걱정 요인을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관계에 대한 걱정과 시험 점수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로 나누기 있어서 저는 걱정 요인을 결과적 요인과 그 다음에 관계적 요인 두 가지로 분리를 다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걱정 요인인데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데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둘 다 높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높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둘 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불안에서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 불안을 주는 거에서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 건